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뭘까요? 저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대치동에 가서 유명하다는 강의를 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뭘 가르쳐 주니 물어보니까 저랑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학원비가 훨씬 비싸고 훨씬 비싸겠죠. 이제 부모님이 그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 부모님의 추천으로. 그 친구도 사실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거를.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2학기를 맞아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문대생들은 어떻게 학습을 보완했고 사교육을 활용했고 인생 선생님을 찾았는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20학번 김서연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를 종합으로 합격했고요. 지금 종합전형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박범진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자퇴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수능을 봐서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명문대생들은 초중고 때 어떻게 학습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는지 사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기별로 알려준다면요. 먼저 서연 씨.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사교육이라고 할 거는 구문학습지만 했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네, 그리고 엄마랑 그냥 집에서 센 책 풀고 그냥 국어는 책을 많이 읽는 방식으로 예.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가 돼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게 보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어학원을 6개월 동안 잠깐 다니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 때까지 수학이랑 국어 과외를 계속 했었어요. 아, 그때는 과외로? 네. 아니,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습지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학습지를 꾸준히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범진 씨는 어땠나요? 범진 씨는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아예 공부를 안 했었고요. 워낙 초등학교, 그때는 중학교 때? 노는 걸 좋아하는 예.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노는 게 정도가 달랐던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 진짜 노는데 범진 씨는 아니, 공부하면서 진짜 놀았던 좀 거 아니에요? 심하게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게임하고 뭐 사춘기 오고 그럴 때라서. 아, 그래도 이렇게 대학을 잘 갈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과외 도움을 잠깐 한 3달 정도 받다가 생활 패턴이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리형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관령 독서실이 학원 형태인가요? 학원 형태인데 단과 선생님들 계시고 필요하면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사교육을 요즘 들어서 활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학원과 과외와 인강이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 이 부분이 좀 부모님들은 모르시지만 내가 해보니 이런 것 같다. 학원을 다니면 장점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학원을 제가 수학학원을 여러 개 다녀봤었는데 선생님이 좀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 많이 다닌다는 학원을 많이 찾아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거를 한 수학학원을 6개를 다녀봤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면은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제대로 수업을 안 하시고 뒤에는 애들이 막 떠드는데 선생님 그냥 혼자서 판서 수업하시고 저는 또 뒤에서 수업 집중 안 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되게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 1대다 수업이니까. 네, 어쨌든. 1대다 수업이어서 밀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학원 수업 6개를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과외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학원 선택의 기준은 뭐였어요, 그때? 6개를 어떻게 찾았어요? 거기 사실 유명하다고 하는 수학 학원들은 다 가서 레벨 테스트도 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인강도 유명 선생님의 수업을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조금 늘어지는 공부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꽉 잡아주는 선생님을 과외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실력이 검증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학원 선생님은 예. 그래서 그 과목에 그분들의 대해서는 강의를 과외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예.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좀 아무래도 한 명 한 명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시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좀 세세한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과외는 이제 1대1로 아니면 뭐 1대 소수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맞춰진 그런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음. 근데 또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 좀 실력이 검증된 좀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해주실 만한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기가 찾아다니기가 힘들다. 그것도 좀 힘들죠. 인강은 어떤 것 같아요? 인강의 경우에는 시간간의 제약 없이 네. 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예. 뭐 인강도 학원이랑 비슷하게 타겟이 뭐 거의 전국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수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초중고로 좀 돌아간다. 이 방식을 이렇게 좀 학습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것 같다. 저는 중학교 때는 수학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괜찮게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예. 수학 공부를 미리 익숙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개념이라도 알고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이 안 떨어지는 데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요. 네. 저는 또 특히 언어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래서 일단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책을 좀 평소에 많이 읽을 것 같고 네, 국어는 정말 책을 많이 어릴 때부터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영어는 웬만하면 어릴 때 빨리 마스터하는 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사탐이나 수학, 국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콴다과에서 지금 선생님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콴다과의 선생님이 된 계기랑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그 과정 좀 얘기를 해줄래요? 저는 수능 끝나자마자 제 수학과외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을 소개해 주셔서 그 친구를 계기로 대면과외를 시작하게 됐다가 네. 한 3개월 전부터 제 친구가 콴다과외가 괜찮은 것 같다고 소개해줘서 콴다과외 시작한 지 3개월 됐고요. 한 20명 정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수험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제가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나 뭐 조언을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없었지만 또 다른 뭐 후배들이나 학생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네.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뭐 학원에서 뭐 일도 해보고 예. 대면 과외도 해보고 했는데 일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럴 때면 뭐가 어려웠을까요? 학원에서 일할 때는 나는 더 잘해주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제가 맡은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걸 못 해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콴다과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학부모님들 중에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콴다과외가 뭔가요? 콴다과외 좀 설명을 해준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콴다과외는 비대면 1대1 온라인 과외인데요. 비대면. 네,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선생님 모두 다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얘기 들어봤을 때 제일 큰 장점은 수업이 끝나고 이게 수업이 통으로 녹화가 돼서 다시 돌려볼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이제 숙제할 때 보통 다 까먹거든요. 무슨 개념이었는지. 그때 이걸 다시 돌려보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강 같으면서도 1대1 맞춤형 수업이니까 그런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범지지는요? 일단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뭐 언제 할수 어디서나 있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 만나야 된다는 그 장소랑 시간에 대한 제약이 조금 덜하다. 네네.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수업이 끝나면은 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했고 뭐 숙제는 여기까지 내줬고 또 학생이 오늘 이런 부분을 잘했으니까 좀 칭찬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학습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해요? 작성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용으로. 네네. 예. 그러면 부모님이랑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학습 리포트를 작성하면 부모님 자동으로 보내시니까요. 이제 선생님들 요즘 많잖아요. 뭐 대학생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도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이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좀 추천해주고 좀 맞는 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으려면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상냥한 선생님보다는 무서운 선생님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선생님을 찾을 수 있어서 성적이 올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 스타일을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지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방식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엄한 선생님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 스타일이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나의 성향 이런 것도 네.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저를 확 잡아주고 계산 실수하면 소리 들으시고 숙제 안 하면은 막 혼내시고 그런 선생님이 저는 잘 맞았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학생한테 다 잘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생과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뭐 소위 라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열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제로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아직은 있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평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좀 이상적인 것 같고 어떤 선생님만은 좀 과외나 학원을 선택할 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일단 피해야 하는 선생님으로는 정말 단순 과외를 알바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책임감이 그래서- 없거나 사명감이 없는 선생님. 네, 그런 친구들을 좀 봤는데 그런 친구들은 수업 준비도 거의 안 하고 가서 정말 말로 승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피하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숙제지 같은 것도 일부러 만들어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말로 하는지 정성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사실 말로 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냥 맨몸으로 가요. 근데 정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제지도 만들어 오시고 숙제지 어떻게 쓰는지 형식도 다 정해져 있으시고 일정한 패턴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있으세요. 본인의 그런 커리큘럼에 네, 맞는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지 그런 어떤 수업 계획에 따라서 일정하게 수업을 하실 선생님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항상 일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항상 그 무서운 그 컨셉만 일정하게 취하시는 분들이 있고 학생이 숙제를 해왔건 안 해왔건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뜻 보면 그게 한결같아서 되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할 때는 엄하게 하고 좀 편하게 대해줄 때는 편하게 좀 당근과 채찍을 좀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그게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줄 때는 좀 보듬어 주되 뭔가 엄하게 좀 혼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책찍도 좀 주고 사교육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경험담 포함해서 좀 들려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우선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이나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아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저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빨리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하면 사실 좀 늦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 방식을 찾고 그거를 수능 때까지 쭉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학기와 2학기 때 사교육 좀 선택 기준 패턴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2학기 때는 좀 멘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특히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멘탈을 잘 못 잡아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뭐 남들 좋다는 거 아니면 뭐 유명한 콘텐츠들 거의 뭐 수집을 하다시피 막 이것저것 다 감당하지도 못할 양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좀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3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수능 시즌이면 고1, 2도 좀 같이 덩달아 분위기에 맞아요. 같이 휩쓸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3학년 선배들이 이제 막 수시도 끝난 상태고요. 이제 학교에서 막 자습한다고 막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음 차례는 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초중고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깨닫는 부분 이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신의 성적대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떤 공부를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니는 학원 같이 친구랑 같이 가고 아니면은 유명하다는 인강 선생님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남들 하듯이 따라서 공부하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대면으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예체능을 하는 친구인데 수학 점수가 20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너무 수학 점수가 낮은데 대회에 나가려면 수학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학원에나 어머니가 보내셨던 거예요. 친구들 다니는 학원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Y절편도 모르는 상태인데 가서 뭐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혼자서 많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그 진도는 고등학교 수학 진도에 따라 맞춰서 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 설명을 해주니까 수학 성적이 70점까지 금방 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성적이 어디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안 다음에 어떤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저는 과외할 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보기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는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숙제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업을 시키기만 하시고 아이가 잘 수업을 통해 배우고 있는지는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영어학원 갔다 오고 나서 애가 집에 오면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신나 있니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놀고 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가 사실 수업이 끝나면 좀 지쳐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개념을 막 넣었다 보니까 지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너무 신나 있다? 아니면 한방 웃음을 짓고 있다. 이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한테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봤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직 중학교 수학이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선행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고등학교 수학, 뭐 수능 수학 너무 그걸 앞서가기를 나가다니고. 원하셔서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아예 그랬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했네. 도저히 가르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요. 반드시 그 본인이 이해한 정도가 있어야지 선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음. 중학교 수학 먼저 복습을 한 다음에 선행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인데 고등 수학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당장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는데 일단 더 어려운 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센 C단계는 안 풀고 넘어가냐. 사실 센 C단계를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푸는 거거든요. 지금 A단계도 풀까 말까 한 상태인데 사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센 C단계는 지금 못 푸는 상황이다, 다른 문제들을 더 풀고 나서 같이 도전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제 말을 믿고 따라주시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수용하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돼요? 거의 다 받아들이나요? 아닌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네, 사실 대학생 과외면은 전문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잘 못 믿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저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대치동에 가서 유명하다는 강의를 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뭘 가르쳐 주니 물어보니까 저랑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학원비가 훨씬 비싸고 훨씬 비싸겠죠. 네. 또 대형 강의다 보니까 막 사람에 치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체력적으로 지치고. 같은 수학인데? 네. 그래요? 같은 과목에 거의 비슷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진도도 비슷한데? 이제 부모님이 그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추천으로. 거의 강요 비슷하게 해서 그 친구도 사실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그럼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불안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하도 유명하다, 뭐 우리 집 애는 보냈다 네. 그러니까 예. 약간 뒤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안 보내면.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안으로 사교육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선생님을 만약에 부모님이 찾는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부모님이 찾는다 했었을 때 부모님이 조금 생각했을 때 도움되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아예 간섭을 안 하시는 게 간섭을 안 하는 게 학생한테 좀 자율성을 주고 사실 학생에 맞는 부모님이 선호하는 선생님 찾는다고 해서 학생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모님이 뽑아서 학생한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학생들이 직접 사실 수업 받는 건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한테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업 방식이라든지 뭐 선생님하고 성향이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네, 오늘 두 분의 조언이 학습 보완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